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네 정수리는 어째서 그런 모양일까? 귀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걸 만져봐도 좋을까? 만져도 좋을까? 네가 만지는 것처럼 너의 목을 만지는 버릇. 너는 그것을 알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해 보이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 밖에 너의 버릇들. 말하기 전에 허공을 바라보는 버릇. 양쪽 팔을 책상에 올리고도 한쪽 팔꿈치에만 체중을 싣는 버릇. 책을 읽을 때 책장 모서리를 만지는 버릇 같은 것을 너는 알까? 그걸 전부 알고 있을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묻고 싶었고 듣고 싶었다. 황정은의 소설 계속해 보겠습니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매년 1월 1일 각 신문사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 선정해 소개하는 제도죠. 여러 신인문학상이 생겨난 지금에도 신춘문예는 여전히 한국 등단 제도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선을 알리는 전화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오고 또 신년 벽두에 신문에 이름과 작품이 실린다는 점에서 당선자에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시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작가의 방에 2015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신 세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나 오셨어요. 여기 되게 좁은 데인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신 적 처음인데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유일한 남성분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끝나셨어요. 딱히 뭐 소개할 게 없어서.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자인 사익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4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23살? 아니요. 제가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이제 25. 아이고, 거기나. 또 제 옆에. 아유, 네. 저는 한국일보 당선됐고요. 네. 이지라고 합니다. 예. 아, 네. 지금 제 앞에 세 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익찬 작가님은 필명이에요? 네, 필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이쁜 여자분인데 왜 이름을 사익찬이라는 이름으로? 제 본명은 원래 김다혜인데요. 제가 사실 되게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갖거나 남자가 여자 이름을 갖거나 아니면은 중성적인 이름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만약에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필명을 쓰게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약자예요. 그 사소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찬미라는 거기서 이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따가지고 사익찬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이거 이름 지을 때 누구랑 상의한 적 있어요?
제가 이 이름을 되게 일찍 지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문창과 들어가서 작가되면 이름 써야겠다 이러고. 누구든 뭐라고 뭐 황교안 선생님이고 뭐고 누구도 말을 못했겠네요. 이 네.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장성욱 씨는 본명이시죠? 예, 본명이요. 네. 이진님은 본명이세요? 예, 저도 본명이에요. 예. 이지가 그냥 예. 그러면 지가 무슨 지예요? 저 지초 지자라고 초두머리 밑에 갈지자 쓰거든요. 그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비슷해요 이름들이. 다 이렇게 예, 외자? 아니, 외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 이름도 만약에 이지라면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이지 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가 없고 그냥 이지. 대부분 다 저처럼 이게 본명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다 필명인 줄 아시죠? 심지어 그따위 필명을 짓다니라는 표정으로 네가 아이돌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너무 애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좀 젊으면 네. 저도 필명을 너무 쓰고 싶은데 너무 이제 많이 이 이름으로 살아서 지금 바꾸기도 조금 그렇고 원래 근데 신춘문예 응모할 때는 필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내는데 너무 이름이 돋보여서 기억하실까 봐 그게 좀 부끄러워서 여기는 이지온으로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그 여기저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렇네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소설이 올해 당선이시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면 소설 쓰기 시작하셔서 얼마 만에 등단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횟수로는 4년 된 것 같고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소설 그쵸. 늦게 예, 시작하셨네요. 늦게 썼고, 근데 중간에 또 1년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막 사업도 하고 뭔가 거 하다가 다시 원래는 뭐 저가 너무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당연히 뭐가 쌓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우성 씨하고도 인사했는데 네네. 잡지 쪽에서 일 좀 오래 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사로 옮겨서 또 몇 년 일하고 그런 일을 주로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셔서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되신 거고 투고를 그 사이에 많이 하셨어요. 저 처음에 진짜 창피한 줄 모르고 막 진짜 뭘 모르면 왜요? 투고는 많이 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2012년인가 한번 최종심에 가서 또 금방 되는 건가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시기가 한번 오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쓰레기구나라는 걸 확 느끼는. 그래서 그 시기에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못 쓰고 역시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른 일 하고 한 1년 회사 다니다가 2014년이죠. 초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일 접고 그냥 예측 없이 그냥 써보자. 그러고 안 되면 뭐 그냥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1년 정도 더 열심히 했고 이제 결과가 좀 되셨던 거구나. 좋았던 것 같아요. 사익찬 씨는 아직 애기잖아요. 학교 댕기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하게 투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소설 몇 편이나 쓰고 등단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소설만 계속 썼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네. 전 원래 예체능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원래 여기 동국대 문창과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미대 쪽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문창과로 이제 마음이 굳어지면서 여기 와서 계속 글 쓰고 하면서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한 번씩 투고를 매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냥 전혀 안 듣고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그 최종심까지 갔었던 거예요. 근데 3학년 되니까 또 한번 최종심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게 또 돼서 우연찮게 돼서 등단한 게 있습니다. 하필 또 동국대는 또 제일 많이 돼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혼자 돼야지 좀 칠 텐데 9명인가 막 등단해가지고 그렇죠. 그 장성욱 씨는 저는 쓰기는 한 21살 그때쯤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썼는데요. 원래부터 소설을 쓰셨어요? 예, 학교 들어가면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시를 많이 썼는데 그때 뭐 시를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소설 쓸 거니까 학교에서는 시 좀 공부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군대 다녀오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한 5년 정도 쉬어서 횟수로 치면 한 5,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꽤 되시나 봐요. 네, 저 83년생입니다. 아니 제가 조선일보 예심 봤었어가지고 그 소설 본심보는 그 맞은편에 있었는데 너무나 초반에 올해 이 친구가 되겠어라는 것들을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누굴까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는 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 지금은 그러면 소설만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논문 같이 준비하면서 쓰고 있어요. 세 분 다 신춘문예, 그러니까 올 1월에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 8월, 9월 뭐 이맘때쯤 됐으니까 여러 달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발표를 좀 많이 좀 하고 조금 전화도 받고 그러셨는지 이번에도 요 순서대로 발표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표는 이제 신춘문예 특집이 네네. 있어가지고 거기 내는 것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이번에 가을호의 청탁이 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냈구나. 그거는. 그쵸. 이제 잠시만 또 어떠셨어요? 저도 장성욱 씨랑 비슷하게 뭐 처음에 현대문학에서 이제 음, 신춘문예 특집이 특집? 들어오고 뭐 한국 소설에서도 한번 들어오고 뭐 비슷비슷하게 그런 노선 밟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왜 현대문학 4월호에 늘 그 특집을 하잖아요. 그때 어쨌든 간에 나름 긴장하면서 원고들을 보내더라고요. 그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준비들을 어떻게 그게 더 신춘문예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저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다 그러면 다 서로 보셨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발표하신 작품들은 다 잡지 통해서 보셨겠어요? 네. 긴장 안 하셨어요? 지금 저까지 정달아 분위기가 저 할만 건데 되게 제가 지금은 되게 막 긴장했는데 여기 오실 때 이렇게 질문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그 같이 소설 쓰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얘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몇 편이나 갖고 계세요? 아유 한 편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 그러니까 몇 편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계속해서 듣는 이제 나쁜 류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뷔하신 이후에도 네, 이렇게 누가 이제 이렇게 막 평가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모 재단에 모아서 낸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몰랐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들어가 봤더니 어떤 평이 있고 안 되면서 평은 달아놓은 그죠. 안 거구나. 되면서 평을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네, 한 돈도 번- 안 줄 거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 출판사에서는 경장편 공모도 이제 아. 봄에 한번 저 마음이 좀 급한 게 있었죠. 음. 초조한 게 그래서 냈는데 거기서도 이제 되지는 않고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게 근데 좀 좋은 거는 저의 어떤 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3, 4년 준비해서 한 편이 어떻게든 인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또 한 3, 4년을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 그 지점은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럼 없구나. 이때까지 나의 소설은 없고 다 이제 새로 쓰는 게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더 확고해졌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뭐 화평 수업 같은 거는 이어질 텐데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졌을 거예요. 그 화평 때 내면 이걸 욕을 할 수도 없고 욕을 참아야 되고 뭔가 여기 있나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 생길 텐데 어떠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제가 지금 4학년인데 실기 수업을 다 1, 2, 3학년 때 들어놨어요. 그래서 딱히 이제 어디서 합평 받을 그런 기회는 이제 없어서 그건 좋은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혼자니까 오히려 읽어달라고 이게 누구한테 평가받기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계속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고 하는데 되게 좀 어디 뭐 이렇게 뭐 응모를 또 다시 한다거나 뭐 그렇게 뭐 어디 뭐 회사에 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직. 네 지금 준비만 좀 하고 있는 거고. 등단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읽고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저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읽는 게 진짜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요. 장성욱 씨는? 근데 제가 네. 논문을 쓰던 중간에 갑자기 당선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한 학기를 완전히 술만 먹고 놀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논문을 빨리 써야 되는 급한 논문 상황이 주제가 뭐예요? 그 성물주의 연구입니다. 한국 소설. 왜 날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눈을 줄 데가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논문 모드 몸이. 그러니까 원래 좀 모아뒀던 작품들이 한 서너 편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청탁이 올 때마다 이제 좀 하나씩 다듬어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하나도 남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되게 불안한 게 논문 청탁이 쓰고 올까봐 있습니다. 지금 또 불안한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 세 분 다 어쨌든 뭐 소설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으셨을 텐데 하다 보면 나 이거 소설 계속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조금 여러 일을 또 하시고 그쵸. 그러셨으니까 소설까지 오는 데까지 좀 많이 많이 시간이 걸렸죠. 예. 걸리셨잖아요. 근데 원래 전공은 국문과라고. 네, 어렸을 때. 그럼 원래 소설을 쓰셨었던 거예요? 저는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근데 네. 이제 젊고 어리니까 그러고 있는 거를 제가 못 견뎠고 그래서 연극을 좀 하다 보니까 연극도 네,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 시곡 쓰고 그랬는데 딱 대학 시절로 저는 모든 걸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너무 힘들고 나 같은 정말 아까 속물 나 따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 없이 인생을 기대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학 때 열심히 그런 거 막 하다가 그냥 졸업하면서 졸업도 전에 바로 취업해서 쭉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소설을 쓸 때
좀 달랐던 거는 예측을 하지 않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게 유일한 자신감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너무 힘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굉장히 어린 친구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많이 받을 때 고민이 많은 거지. 그쵸. 딱히 누가 나한테 다른 무엇을 하자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 편히 나는 그냥 뭐 또 계속 쓰면 되겠다라는 이제 더 어떤 것으로 정신이 산란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엇으로 잘 되고 싶다라든지 보여주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열망의 시절이 지나서 저는 오히려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힘든 건 너무나 뭐 제가 말할 게 아니고 다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 제가 흔들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는 더 마음이 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 수상소감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다 챙겼더라고요. 네. 서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네, 서희영 교수님 굉장히 좋은 조언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나름 안에서의 또 어쨌든 그 경쟁 묘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또 다 개성이 네. 다 다르더라고요. 또 동국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요? 글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소설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문창과 학생이면은 빨리 등단하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이름 필명을 이렇게 일찍 적어놓은 거를 보니까 마음의 조급증이 좀 네. 본인을 네. 괴롭히는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문창과 오는 학생들은 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글쓰기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100일장에서 뭐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되게 막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정말 문창과 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책을 독서 경험 같은 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방학만 하면은 계속 책을 읽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왠지 이런 강박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도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 되게 제가 매질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천천히 되는데.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장성욱 씨는 저는 원래 문창과를 졸업을 했죠. 예, 문창과 졸업하고 이제 글을 사실은 그만 쓸 생각으로 이제 군대에 다녀오고 회사 다니다가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둘 생각은 재작년 12월쯤에 한번 되게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어떤 업종을 다니신 거예요? 건설회사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회사가 안 어울리는 얼굴이거든. 근데 어떤 회사를 다녔을까 싶어서 건설회사에서 그 홍보팀? 홍보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글 쓰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업무라서 그냥 건설회사에서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그래도 꽤 일을 하셨네. 그만 안 두고. 의외로 회사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써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전혀 안 했어요? 그 회사 그만두기 전에 이제 어떤 장례식장에 딱 갔다가 오는데 그냥 나는 평생 이러고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좀 그때도 어려가지고 아직 20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20대니까 한 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원은 이제 소설 전공으로? 예, 소설 전공. 그 서로 이제 왜 신춘문예 되면 신문을 다 사서 보게 되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검색해서 보니까 저 때만 해도 다 신문을 샀는데 다 세 분은 서로의 작품들을 다 보셨어요? 등단작을? 네. 이런 거 봤죠. 어떠셨어요? 언니 등단작. 아유, 언니. 저는 이번에 신춘문예 저는 원래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해마다 사서 읽었었어요. 신춘문예 매질을 동선 하니까. 소설집을. 신문을 산 적은 없어요? 신문은 저 등단했을 때 그 경향신문 그것만 사고. 사고. 네. 근데 이번에 읽었던 2015년 당선작 중에 저는 이지언니 소설을 제일 제 취향으로 잘 읽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번 뵙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네, 뵙는 네. 어떠셨어요 또? 저도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읽고 저는 특히 왜 엄마를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데 어떻게 그걸 알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잘하는 여자라서 좀 틀렸죠, 말이.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 살 수 없었다라는 그걸 읽는데 그건 사실 되게 소품적인 얘기지만 그 시선이 이 사람은 어떤 짧은 과거 중에 어떤 일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지라고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 장성욱 씨 것도 다 읽으셨어요? 네, 네.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욱 씨는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만해 한용호 선생님 이후로 이렇게 비범하게 생긴 인상을 비범 사진으로 처음 뵈가지고 비범하게 생긴 인상을 네, 처음에 그때 그래서 이분 되게 글 재밌겠다 하고 이제 읽었는데 사진을 먼저 보고 네, 글을 네. 근데 되게 정말 독특하게 재밌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호기심이 많구나. 네, 네. 두 분 다 읽으셨어요? 네, 두 분 소설 다 읽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논문 좀 쓰고 계시니까 약간 얘기를 좀 길게 해주세요. 이지 선생님 작품은 그러니까 등단작이면 보통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자 제 것도 되게 그랬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혀가지고 그게 되게 그 등단작 보통 문창가에 있으면 챙겨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 받는 등단작들이 거의 없었는데 너무 편하게 재밌게 읽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여기 이쪽 분 이름이 어려워. 사익찬. 사여사라고 하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워. 완전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특히 그 왜 교도소에서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 장면이 그냥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가지고 두 분 다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이 장성 저는 씨가?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은 소설을 다 끊었다가 저 때문에 신춘을 쫙 읽어본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시각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소설이?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거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도 이제 저는 읽었는데 정말 요즘 소설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독서 경력이 되게 궁금하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소설을 쓰고 있는 네, 그런 걸 저는 지금 느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네. 이게 꼭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서 되게 기대가 되고 뭔가 그러니까 물론 장편이나 다른 건 읽지 못했지만 이거만 봤을 때 막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 신춘문예를 뭐 준비하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 준비하는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여서 읽기도 했었고 하지만 또 요즘에 또 잘 안 남의 걸 또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서 들려주지 않으면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당선작을 좀 가지고 와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읽어 주실 부분들을 다 각기 골라 오셨죠. 네. 근데 분량은 상관없고 네, 조금 이 대목은 조금 내가 읽어보고 싶다, 읽혀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창성 씨 먼저. 제 소설에 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소설인데 뭐 어때? 욕 없는 부분 열심히 골라서 왔거든요. 예. 근데 욕 해도 괜찮아요? 삐 할 거예요. 저 PD님이. 네. 네, 그럼 읽겠습니다. 네. 세 사람은 각자 시킨 햄버거 세트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넙치가 염소처럼 오밀거리며 햄버거를 씹었다. 머리에 흙이 묻어 하얗게 생 꼴이 노인 같아 보였다. 새우버거 맛있네. 넙치가 건너편에 앉은 새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개불은 이상하게 목이 메어 콜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새우가 기침을 하는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아? 저 사실 외국 가기 싫어요. 한참을 캑캑거리던 개불이 말했다. 나는 현서가 임신했어. 아 진짜요? 축하드려요. 세 사람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웃음이었다. 새벽부터 쇼핑을 하러 온 쇼핑객들은 이상한 사람도 다분다는 눈으로 그들을 힐끔거렸다. 넙치가 가장 먼저 트레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씨발 나가서 담배나 피우자. 세 사람은 마트 밖으로 나왔다. 해다. 누군가 말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셋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평범한 하루의 시작 같았다. 깊은 밤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깊은 아침이란 말이 없는 이유는 이미 감춰야 할 것들을 모두 감췄기 때문이다. 아마도. 네. 그다음에 우리 사여사. 저는 아까 장성욱 님께서 인상적이라고 했던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진짜 거기에 몸이 딱 맞는 거야. 안에 들어있던 건 어쩌고? 밖으로 빼놨어? 몰라. 뺐는지 그대로 뒀는지. 아무튼 아버지가 들어가실 여유는 충분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금고 안에 들어가고서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문을 좀 닫아달라고. 뭐? 추우니까 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누나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닫아달라고 하시기에 닫아드렸지. 당연한 거 아니니? 문을 닫아드리고 아버지 좋으세요? 했더니 참 좋다, 아늑하다 그러셨어. 기가 막혔다. 누나는 도무지 머릿속이 어떻게 된 걸까? 그걸 어떻게 열 줄 알고. 그건 방이 아니라 금고야. 금고 중에서도 홍채 인식 금고야. 아버지 눈이 열쇠라고. 아버지가 밖에서 눈을 대야 그걸 읽고 금고가 열리는 거라고.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시면 아무도 그걸 열 수가 없어. 나는 누나에게 거칠게 쏘아붙였다. 그러나 누나는 내가 뭐라고 떠들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죄수복 안에 손을 쑥 넣고서 몸 여기저기를 긁어대던 누나가 활짝 기지개를 켰다. 글쎄, 아버지가 열어달라는 말은 안 하시던걸?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면 유일하게 가족을 놓쳐버린 과거가 떠올라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애인이 저러다가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태까지 내가 한 말은 몽땅 잊어줘 그럴 거지 하면서 내 등을 타고 기어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밥솥을 든 채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애인은 받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결국 20번쯤 시도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로 사실은 밥솥이 고장났었다고 그러나 이제 고쳤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반응하기 전에 빈티지는 그게 맛이니 다른 상상은 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이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취직도 했고 더 이상 엄마는 필요 없잖아. 그녀는 많이 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나에게도 너에게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밀인데 사실 나 300살이야. 네가 아는 것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시간이 지나면 내 피를 빨아먹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만 헤어져. 이제 어린 인간 여자에게 가라고. 그녀다운 이별 통보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었다. 그녀가 자주 꾼다는 물속에 갇힌 꿈을 나도 처음으로 꾸었다. 그날 나는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애인에게 결별 통보를 받았고 이웃인 전직 가수의 사연을 얻었으며 얼룩을 벗은 얼룩말과 주머니를 잃은 캥거루, 수염을 자른 새우를 만났다. 아이고. 떨리네요. 그렇죠. 근데 다 저도 소설 읽고 왔거든요. 근데 목소리하고 작품들하고 다 어울리는 호흡이 그게 확실히 자기들 이제 그 작품이니까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요만큼씩 듣고 아마 찾아서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오셔가지고 마저 이제 요 이렇게 힌트를 주셨으니까 좀 찾아보고 아 이런 분 이런 소설이었구나라는 청취자분들과 방송을 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다음 주 한 주에 더 나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 항상 본인을 미남이라고 소개하는 분이십니다. 라디오 방송이라 듣는 분들께 확인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시인이자 패션지 에디터로 지내오신 분 이유성 시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우성입니다. 미남인가? 네. 나는 지금까지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미남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드레스업을 하고 오는 날은 진짜 다 반해요, 여자들이. 처음부터 비호감스러우면 이거 방송 끝까지 하기 힘든데. 어차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작가님이라고. 나 불러야 너라고 되나요? 그럴 거야. 네. 근데 누나는 굉장히 그 라디오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하고 좀 착한 이쁜 다르게 척하려고. 좀 예쁜 척하고 약간 가식적인 톤도 좀 왜냐하면 있고. 내 평소 말대로 하면 욕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돼 여기. 그렇죠. 사실 제가 예전에 문장 소리를 예전에 잠깐 게스트로 했었는데 욕해갖고 잘렸잖아요. 아예 방송이 다 못 나간 거야? 아니 그때는 막 나갔어요 방송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컨셉으로 나가서 막 18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다 나갔죠 그게. 근데 나중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나갔죠. 그랬구나.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라디오니까 이게 은근히 또 듣는 분이 많아가지고 또 막말 못해요. 또 격조 있는 문학 방송인데 제가 네. 또 욕을 하면 안 되죠. 네. 이 프로그램의 작가이신 또 정지영 씨께서 작가가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는 멘트는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정지영 작가가 일을 하기 싫어서 저에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건데 직접 소개가 난감하면 제가 이번에 나온 책 그 로맨틱 한시에 실린 저자 소개를 읽어드리고요. 본인이 직접 읽으시겠어요? 어때요 그거는? 선배님이 힘드시면 제가 읽어도 되고요. 내가 읽기 좀 민망해. 그걸 제가 읽으면 얼마나 더 민망하겠어요. 그러라고.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라디오 목소리가. 우성아, 네. 우리 방송해야 돼. 예. 읽어주세요.
이우성은 시인이고 패션 매거진 아레나 업무 플러스 피처 에디터다. 그는 미적인 것을 동경한다. 헐. 또한 그것의 본질을 궁금해한다. 비난조차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옷을 못 입는 것은 우울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신은 멋쟁이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마음이 넓지도 않다. 이우성은 지난 10년 동안 글로써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는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 문장씩 가까스로 이어나가는 일이 그에겐 어쩌면 한 끼의 식사와 같을 것이다. 그는 부끄러워한다. 스스로를 미남이라고 소개하는데 인정이나 동경 따위가 아니라 질문이나 호기심에 가깝다. 2012년에 시집 나는 미남이 사는 나라에서 왔어를 출간했다. 네. 그쵸. 이거 읽기 힘들죠? 굉장히 힘든. 이거 힘든 일이야. 내가 아까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 누가 썼대? 근데 잘 썼네. 그, 우성이라고 나는 지금부터 말을 할 거예요. 아, 네. 예, 갑자기 제가 네. 극하면 좀 이상하니까.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대우해 주세요. 그래, 이우성 시인께서는 네. 잡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데뷔 초창기부터 좀 아낀 편인데 나의 네. 편애가 우성이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예. 읽어드린 대로 시인이고 네.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고 시집뿐 아니라 뭐 책을 계속 내고 있고 그죠? 네. 저랑도 준비 중 하는 책도 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인터뷰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낙을 만들어 놓죠. 아, 이거는 꼭 재밌는 시간. 뭐 이런 거. 지금의 낙은 요즘의 낙은 일요일에 축구를 하는 거 누구랑 해요? 제가 같이 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하고 같이 문인들은 아니죠. 문인들하고는 그렇게 축구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그냥 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네, 친하게 후배들? 지내는 동생들하고 같이. 매주 일요일마다. 네. 그리고 축구를 하고 또 뛰잖아. 네, 그리고 저녁에 매일 거의 한 10시 정도 되면 매일 러닝을 하죠. 장소는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제가 요즘은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뭐 가끔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뛸 때도 있고 어디 지방 같은 데 휴게소 어떻게 뛰어요? 그 왔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제가 뛴 걸 보면 그 맵이 제가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거 보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문명에 익숙치가 그 맵을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휴게소에서도 휴게소 큰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 맵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그냥 뛰는 거죠. 시골에 사니까 너무 밤늦게 가면 그날을 뛰는 걸 걸러야 되니까 아예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빛이 있는 데서 좀 달리는. 뛰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나를 이기고 있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요. 뛸 때 원래 아무 생각이 없잖아. 저는 기록을 계속 단축하는 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뛰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은 뭐 조만간 어디에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는 게 뭐 1차적인 이유긴 한데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20일 가까이 매일 거르지 않고 뛰다 보니까 뛰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나한테 권할 만한 뛰기는? 그렇죠. 러닝 굉장히 훌륭한. 근데 러닝뿐만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행위 같아요. 그의 맥락으로 보자면 네.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어요. 그죠? 네, 그렇죠. 무엇보다 잡지사 월간지 기자, 특히나 패션지 기자를 몇 년 해왔죠? 총? 뭐 이제 꽉 찬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11년 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제가 잡지판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 네. 이렇게 몇 명으로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자의 순위에 들어가던데 제가 솔직히 제 입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그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성실성이란 말이죠. 마감이라는 것이 있고 원고를 펑크내면 안 되고 또 원고량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랑방의 꼼단지는 뭐 문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코너이기도 하지만 또 에디터라는 직업적인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에디터가 됐어요? 사실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계속 시를 썼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저기 막 제가 넣을 수 있는 이력서가 있는 회사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 졸업하죠.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조그만 무슨 잡지사에서 사실 지금 없어졌고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큰 회사는 사실 제가 지원할 스펙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도전해보지도 않았고 작은 회사였는데
거기를 제가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3명이 동시에 면접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들이었는데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형들이었고 저는 조그만 대학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셋이 같이 면접을 봤는데 둘이 떨어지고 제가 됐더라고요. 패션지였는데 거기도.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잡지지만 제가 뽑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 왜 뽑혔어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 기록에 제가 풀코스 마라톤 2번 완주한 적이 있거든요. 아, 대학교 때도 그럼 많이 뛰었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갔다 오고. 근데 그 당시에 발행인이 이게 기자는 돈도 못 벌면서 힘만 드는 일이니까 이게 노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뽑으려고 했대요. 그래갖고 뽑혔죠. 뭐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그게 처음에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제가 1년 3개월 일하고 1년 딱 지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좀 큰 잡지사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밉지 않게 또 얘기를 잘하네 또. 정말 사실이니까? 이게 미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쟤 뭐야? 뭐 이런 건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유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도 희망을 가지면 될 거야. 약간 이런 의사가 좀 더 커요. 네. 그래서 콜이 막 1년 3개월을 일을 했는데 그때 정말 글 많이 썼죠. 그때는 거의 잡지 한 권을 제가 혼자 만들었죠. 절반을 만들었어요. 정말 진짜. 그때 가장 힘든 일은 뭐였어요? 원고를 많이 쓰는 일이 힘들진 않았죠. 저는 사실은 일이 많은 거는 사실 저는 뭐 그 당시에 일할 때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회사에서 잤기 때문에 힘든 거는 그때 체력도 자신 있었고 그때 뭐 26, 7뭐 이럴 테니까 다 자신 있었는데 힘든 게 제가 매달 평균 한 15개에서 18개 정도 꼭지를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글을 쓰는 건 어떻게 쓰겠는데 제목하고 전문다는 게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 잘 쓰고 싶었는데 글이야 뭐 어떻게 써진다고 써지는데 제목하고 전문은 완전히 제가 창작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거는 취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대충 하면 하겠지만 대충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제목 전문다는 게 정말 힘들었고 아직도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제목 전문. 시쓰기 훈련을 한 거네 계속. 그쵸. 네. 그때 혼자서. 네.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작은 회사에서 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되게 많이 잘하게 되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잡지사에서의 콜을 받고 네. 갔죠. 네. 어디로 갔죠? 부끄럽나요? 네, 이게 갑자기 제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부끄럽고. 갑자기 여러분 안 보이시면 선글라스를 갑자기 내 앞에서 그렇게 쓰고 그러면. 네,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래서 GQ를 간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당시에 이제 GQ라는 잡지사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무슨 여성 잡지에서 새로 창간하는 프랑스 라이선스 잡지에서 오라고 해서 약간 연봉도 뭐 제가 워낙 작은 회사니까 워낙 적게 받았기 때문에 월급 얼마였어? 나도 말할 수 있어. 그 뭐 월급이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하니까 제가 110 얼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매달. 98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60만 원이었어. 뛰면 50몇만 원이었지. 와, 굉장하네. 그럼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저는 2005년이요. 그러니까 나 98년도니까 거의 절반이 오른 거지. 네, 그러니까요. 난 속아서 갔지.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돈을 내고 배운 건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연봉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뭔 개소리야. 그래서 아무튼 그 작은 잡지를 또 거쳤고.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간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고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GQ라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고. 이충걸 편집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는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경했던 선배 중에 나지원이라고 영화 전문 기자였는데 너무 글을 잘 쓴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전화해서 나지원이라는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떨렸는데 또 전화하자마자 이충걸 국장님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내 삶에 이런 날이 갑자기 왜 나타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안 간다고 했었어요. 왜? 왜냐하면 새 잡지사에 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옮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 심지어 그 새 잡지는 새로 창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창간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고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충걸 편집장님이 당시에 그러면 너 3달을 시간 줄 테니까 거기 창간을 하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 남자로서 저는 한 사람이 저에게 그 정도의 신뢰를 준다면 당연히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처 에디터들의 꿈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모든 피처 에디터의 꿈은 GQ에 가서 이충걸하고 일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뒤에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조근조근 잘 들어보려고 여쭤봤냐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네, 만나보면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의 기자가 네. 그 잡지사에 그렇게 오래 혹은 뭐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네. 뭐 시인으로서 곧 모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해서 내가 좀 자근자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GQ에 갔어요. 네. 네. 어땠어요, 일하기? 그 앞에 있는 회사들하고 좀 많이 달랐죠. 이거는 조금 이런 얘기는 어디 한 적이 없는데 GQ라서 어려웠다기보다 이충걸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대치,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대치와 그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혹은 시선 같은 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랐어요. 그분은. 제가 너무 좀 신격화하는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3개월을 기다렸다 가서 첫 꼭지나 뭐 이런 것들 배당받아서 쓰게 되잖아요. 네. 원고를 가져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처음에 기억나요? 그런 게 왜 가장 어렵잖아. 일단 제가 갑자기 또 한 맺히려고 그래. 제가 원고를 A4 용지 3장짜리를 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가져갔어요. 네. 가져가면 이제 저희들 기자들이 전부 다 편집장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들어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읽고서 뭐라고 할래나. 근데 한 15분인가 있다가 보통은 본인 자리로 불러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거든요. 이충 편집장님 지금도 그 디렉터들 원고까지 하나하나 다 자기가 봐요. 전부 다. 옆에 세워놓고. 네. 근데 뭐 다 그 당시에 선배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선배들이었어요. 지금 있는 선배 그 당시 선배들이. 그러니까 워낙에 글을 잘 쓰는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배들은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게 없죠.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 있고 저를 부르고 저를 데리고 회의실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를 데리고 거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면 제가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그 정도?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봤더니 원고 안에 정말 이제 빨간 밭이. 근데 이게 저도 제가 글 못 쓰지 않아요. 제가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는 이충걸 편집장이 하는 그 토시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한 그거를 너무 괴롭고 막 미치고 짜증나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구나.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책상 위에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다 붙여놨었어요. 사람들은 그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쟤 왜 저렇게 오바해 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달에 왜 꼭지가 그래도 한 꼭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썼죠. 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아기가 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또 섹스 칼럼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꼭지들을 쓰면서 집에 가서는 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게 참 그래요. 그 이중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네. 거예요.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그런 질문들을 제가 뭐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거의 섹스 칼럼 같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면서 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가 더 늘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시는 제가 쓸 수 있는 어휘의 맥락이나 흐름의 맥락이 사실 굉장히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배웠고 그렇게 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응당 이래야 한다는 지식을 배웠는데 제가 섹스 칼럼에 관련돼 있는 글을 쓰고 약간 첨단 트렌드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이제 이 문단의 언어, 시인의 언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들이 저한테 막 섞이는, 물밀듯이 그치, 들어오기 그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건 좀 그렇지만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독특한, 굉장히 다양한 그치.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 편이고 반대로 기사를 쓸 때는 시의 굉장히 은유적인 언어들을 같이 이렇게 또 쓰고 해서 오히려 양쪽에서 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할 때 네. 대놓고 나는 미남이라는 얘기를 네. 출고해왔어요. 그 말하자면 컨셉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물론 나는 우성이 누나로서 그 시집 제목을 대단히 반대했는데 우기고 냈지만 네, 네. 처음에 나는 미남이다. 네. 미남 이우성이다라고 해서 미남을 갖고 들어온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미남이라고 생각해서 또 물론 있었겠지만 일단 등단을 하고 나기 전부터 사실 제가 그 미남이라는 거를 그 잡지판에서는 굉장히 좀 그거 했는데 일단 제가 잘생겼다는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거의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을 생각해봤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충건 선배도 있고 김경, 김지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선배들이 있었고 뭐 이런 선배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선배들처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에디터가 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일단 시대도 그 선배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로 사람들이 글을 읽는 시대였지만 그렇지. 제가 잡지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실 긴 텍스트를 사람들이 안 읽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 나는 좀 나에 대한 캐릭터를 좀 남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좀 미남으로 좀 밀고 나가보자. 그거를 그 네. 위에서 반대하시거나 뭐 너 왜 이렇게 지적은 안 당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이 좋은 굉장히 그러니까. 훌륭한 선배들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충걸 편집장님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본인이 나보다 훨씬 더 미남인데 너가 자꾸 미남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자기 캐릭터가 없어진다. 그래서 겹친다 바꿔라. 이거였고 이거 말고는 사실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너가 누가 봐도 이것이 이유가 있을 만한 글을 써라. 뜬금없이 미남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네요. 연예인들 진짜 미남인 연예인들을 만날 때도 내세웠잖아요. 저는 뭐 정우성, 그러니까. 이정재, 뭐 이병헌 뭐 다 뭐 저보다 딱히 더 잘생긴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건 아니지. 팩트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의 맥락은 내가 이정재 인터뷰를 보고 이게 미쳤나. 네. 약간 좀 그랬던 초반이 있었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터뷰였죠. 아니 그래도 네. 어쨌든 간에 네. 컨셉을 잘 잡았고 에디터가 되려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나름 되게 이렇게 지름길을 펴간 거예요. 막말로 진짜 우리가 좋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유학 갔다 그쵸. 온 것도 아니고 네. 나는 이 요즘에 잡지판을 가보면 외국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많잖아. 많죠. 요즘은 다 어지간하면 다 뭐 그렇죠. 그래서 엄두를 잘 못 내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나 이런 패션 뭐 이런 상품도 잘 모르는데 근데 남성 잡지들을 어쨌든 간에 묵직한 데를 또 옮겨왔어요. 남성 잡지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사실 기본적으로 잡지라는 게 뭐 선배님도 하셔서 알겠지만 잡지는 사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사실 결국 잡지를 이끌어가는 건 문장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지에 있으려면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도 그렇지.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어떤 분야에 관한 지식도 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어시스턴트 면접 볼 때나 조금 후배들 면접을 같이 볼 때 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 분들이 원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트렌드에 많이 아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로. 네, 그런 게 진짜 절대 아니고 패션팀은 조금 뭐 방향에 따라서 패션 전공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취향을 보겠지만 피처 같은 쪽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문장을 대하는가가 굉장히 커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 자기소개서도 보고 포트폴리오처럼 자기가 이렇게 한번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써봐가지고 내고 하는데 얘가 정말 문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애인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숱한 일들에 관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시선 같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애인가 이거에 관한 거를 좀 많이 보죠. 그거를 네. 우성이도 피처 에디터의 덕목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절대적이라고 봐요. 그렇구나. 사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 건 취재를 하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는 거. 네, 물어보면 되죠.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고 우리한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줄 사람은 진짜 이런 말은 좀 싼데 널렸어요. 널렸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질문할 것이냐. 그렇지. 네, 남들이 다 물어본 똑같은 걸 질문할 것이냐 아니면 내 관점으로 질문을 할 것이냐. 근데 관점을 갖는다는 건 저는 문장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자기 문장이 진지한 사람은 자기 관점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장이죠. 네. 문장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가장 힘든 건데 원고를 한 달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됐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전성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 많이 썼죠. 뭐 꼭지를. 원고지로 한 한 달에. 4, 50장, 60장까지도 쓴 적이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썼고 되게 보기에는 그냥 껄렁껄렁 이렇게 해 보여도 대단히 정확하고 성실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무서움을 아니까. 회사 다니려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이죠. 네, 네. 그죠?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것이냐와 또 맞물려서 어떤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기획거리를 낼 것이냐 하는 건데 요즘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회사를 지금은 약간 조금 쉬고 있는 중인데
관심이 없어서 쉬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게 있죠. 뭐 요즘에 트렌드를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 요즘 당연히 뭐 싱글몰트 위스키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넘어서 럼이나 진 같은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약간 럼이나 진에 관련돼 있는 기사를 쓰면 요즘은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아유 요게 트렌드구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이나 뭐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불 작가가 PKM 갤러리에서 다음 주부터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슈들이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이슈기는 하죠. 그런 전시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네. 직접 찾아요? 아니면은 많이 이제 누군가한테 많이 물어봐서 듣는 편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내가 이거 지금 대학교 네. 4학년 애들이 하는 질문을 내가 이우성 씨한테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취재원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거에 관한 거를 계속 알려주죠. 뭐 자기네 어떤 행사하는데 오실래요? 초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들에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홍보팀에서 연락이 그치.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연간의 시간에 쌓아온 네. 거와 인맥 같은 것들이 이제 네. 되니까 너무 겁을 먹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쵸. 네, 그게- 애들이 겁을 먹어서. 그게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소위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발발거리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취재원도 많아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지죠. 저는 뭐 아무 연락도 주지 않는 작은 잡지사에서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 준 사람이 없었고 제가 오히려 전화해서 보도자료 하나만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사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좋겠네. 용기를 내세요. 네. 하면 다 해요. 아 그럼요, 진짜로. 나도 네. 배워야겠네. 그 하면 다 한다는 자세는. 네, 왜냐면 해도 못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 일은 저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옆에서 한 번 본 적도 있잖아요. 되게 네. 자상한 남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죠. 네, 네. 그런 편이죠. 눈높이를 잘 맞추고 그 사람이 불편한지 안 한지를 먼저 잘 이렇게 네. 살피는 미덕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편이에요. 예, 가장 인터뷰를 할 때 네. 가장 그 사람한테 끌어내는 것 중에 네. 어떤 것까지만 끄집어내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했다라는 그런 안도가 들 때가 있잖아요. 이번 인터뷰는 좀 요런 얘기까지는 내가 잘 꺼냈다. 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 좀 아까부터 계속 조금 이렇게 회의적으로 대답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있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끌어내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 얘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 돼. 이분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게 기본적인 제 관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만약에 특종을 잡기 위한 특종이나 혹은 굉장히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까지 끌어내야 될까를 이제 계속 가늠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것들을 놓아버렸고 아 나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독자들한테 보여줘보자 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좀 지쳤다. 근데 이거는 좀 방향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말을 했는데 그 A가 중요한 이게 아니라 그 사람 A를 어떻게 말하고 있지? 그 사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지? 혹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 이게 저한테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팩트를 얘기하면 그 팩트는 아마 제가 듣지 않아도 누군가 끄집어내서 들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김민정 선배님을 인터뷰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도 못 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저 선배가 지금 쓸데없이 왜 저기 앉아있지? 왜 지금 저 담배를 피지? 왜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거기에 보태서 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으로부터 네. 태도를 바꾸게 된 적도 있어요. 내 태도. 그 사람에 의해서. 저는 제가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꾼 다음부터는 모든 인터뷰가 저에게는 반면교사예요. 네. 모든 게. 제가 예를 들면 이성복 선생님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제가 인터뷰가 다 끝났을 때 이성복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이제 인터뷰 해야지 이러셨어요. 근데 이미 그때 인터뷰는 다 끝난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였구나. 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선생님이 어떤 깊은 진리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태도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얘기를 듣는 게 그냥 저에게는 너무 큰 자산이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건 되게 의미심장하다. 제가 오늘은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으려고. 이거 선배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근데 오늘의 얘기는 그 에디터로서의 이우성 씨에 대한 많은 그 청취자들의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아무래도 한 주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난 또 시인 이우성에 대한 호기심이 또 있으니까. 제가 때가 되면 또. 다음 주에 한 주 더 나와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 다음 주에 진짜 또 나오나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란츠 카프카는 프랑시스 자매 시집을 내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아주 행복하고 강인하죠. 그의 삶은 이틀 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전혀 암흑을 몰라요. 그와 그의 세계 전체는 전능하신 신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는 사랑의 신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헤라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늙지 않죠.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구스타프 야누프의 카프카와의 대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